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이번 주말은 세상도 마음도 조금은 무겁고 복잡한 주말입니다. 북한의 큰 행사를 앞두고 정세는 아슬아슬하고요. 남쪽 바다에서는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슬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특별히 이번 주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바로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 선거 바라보시는 국민들 많으실 텐데요. 후보들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생활정책이 없다라는 평가와 지적도 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논의는 기존 정부의 틀 안에서 머문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해당 문제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를 가르는 선이 되어버린 이 구분, 고용 안정과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쉬는 날, 휴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5월 초를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대기업, 금수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도 하루밖에 못 쉬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에겐 남 이야기입니다.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금요일, 무거운 주말이지만 향기로운 소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봄을 맞은 화훼시장 소리 풍경 담아왔습니다. 꽃이 만발한 요즘 문득 꽃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떠오릅니다.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이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듣다 보면 조금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후보 측 김상조 교수 또 안철수 후보 측 최성호 교수가 이 모 프로그램에서 맞붙었는데요. 규제 완화, 규제 철폐와 같은 규제 개혁 문제를 놓고 조금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기존의 대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던 것, 추진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산업에 있어서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던 재벌 문제, 또 정경유착 문제는 쏙 빠졌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좀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 그러면 지금 좀 생존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존 낡은 구조로 인한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작 어제 토론회도 그렇고 보면은 규제 철폐, 완화,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공감은 안 간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공감이 안 가는 토론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지금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촛불 시민 혁명 촛불 시민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네. 폐청산이라는 그런 갈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측면 적어도 보면은요, 적폐청산이라든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어느 정도로 풀 것인가, 그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늘 이야기했던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 좀 충격과 또 한편은 상당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이 기본 문제의식을 조금 더 청취자들께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경제정책의 핵심 의제는 사실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지금 세 분 다 구속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던가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 정부에서 쭉 추진돼 왔던 신산업, 규제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자체가 놀랍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경유착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이른바 박정희 개발체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쭉 지금까지 60년간 지탱되어 온 현재의 경제 구조가 바로 네네. 정경유착의 뿌리죠. 그것이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운영과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네. 원인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양 캠프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그냥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탕해서 나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정경유착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이 박정희 개발체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혁신형 경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 주도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 기본이 되고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빠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철수 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네. 민간 주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과거에 MB 정부하고 다르려면은요 재벌 개혁과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졌을 때 민간 주도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과 그런 네. 제도적 기반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다 빠지고 그냥 민간 주도로 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MB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로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정부 주도의 박정희 개발 체제의 답습입니다. 네. 뭐 일자리도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마중물한다. 그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공공 네.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말 자체는 사실 뜻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박정희의 개발 체제, 정부 주도로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한 정당화를 지금 하려고 자꾸 이야기할 뿐이고, 네. 그런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나는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라는 네. 그런 비전과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느낌이 들고, 이것이 과연 적폐성산을 부르짖어서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냐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예. 자,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이 창조경제를 예를 들면 실체를 모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이 두 유력 후보도 과거의 어떤 문제를 계속 들추고 또 적폐를 청산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자꾸 미래지향적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신산업이나 4차 산업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의 의제 혹은 시각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두 후보를 좀 분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프리존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됐거든요.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도 연관이 돼 있어서 시민단체가 지금 수사를 요청하기도 한 사안인데 네. 이걸 특히나 이게 대기업들의 어떤 진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생태계 형성의 문제, 약자 보호 이런 문제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제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이양을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네. 나쁘다 좋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중앙정부위원회에서 또 허락을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불필요한 규제들 풀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 개혁이니 이런 이야기 우리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네. 그럼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규제를 못 풀어서 경제가 성장을 안 했다는 그 프레임에 지금 오히려 네. 야당이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난주에 그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 혁신체계, 지역 혁신체계에 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저희 대학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네. 한국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자꾸 왜 안 되고 있느냐. 자기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먼저 우리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어 있지 않다.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 네.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게서 중소기업들이. 네네. 그리고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원가 단가 우려치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력도 없어요. 그럼 대기업들은 단가 우려치기를 해서 최종적 가격 경쟁력을 가지니까 혁신할 요인이 또 별로 없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가격 경쟁력으로요. 네. 더 이상 그게 하도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이게 되려면은 징벌적 배상 제도라든지 네.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제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는 공약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역을 아직도 쓰면서요. 손해액의 3배, 10배 그렇게 해서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네. 가해자의 경제 능력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배상액을 때려야만 효과가 있고요. 징벌의 효과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네. 원고가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작동이 안 돼요.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네. 그리고 재벌들 수직 계열화,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 통해서 사업 기회가 없어요. 좋은 중간재 산업의 사업 기회 자체가 네. 경쟁이 없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 뭐 좀 더 좀 부연하자면 왜곡된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할까요? 재벌이라던가 강자 중심으로 이 좀 수탈적인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이나 신산업을 지금 스타트업의 생태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클 수가 없는 환경이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것은 묻어두고 과거의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했던 논의를 다시 꺼집어내서 네. 개선해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이거는 적폐 세력을 교체하는 대선밖에 안 된다. 네.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제도와 법을 바꿔서 다시는 그런 관행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단지 집권 세력, 정치 권력의 교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서는 네. 기본적인 경제 구조와 경제력이 돼버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같은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저는 상당히 절박감과 비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국민들도 청와대 주인이 바뀌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지금 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좀 논의가 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4차 산업과 같은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재벌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도 생태계라는 표현을 썼고 저희도 과거 얘기했지만 이제 값싸고 성능 좋은 제품으로는 승부가 안 되고 다양한 소비라든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태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개혁, 지금 후보들이 규제 개혁이라는 방향성상에서는 일단 같은 방향을 놓고 얘기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태계를 향후 맞게 될까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네. 그게 물론 혁신이라든지 그 기존 기득권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바꿔줘야 될 부분들 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지고 혁신형 경제 자체가 지금 이행으로 가지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뭐 정부 조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패를 계속했고 안 됐다면 왜 안 됐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한테 제가 그런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 때문에 사업 기회가 없어서 혁신이 일어날 기회조차 없어지고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표만 바라봐서 그런 건지요.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표만 바라보는 것인지 정말 아니면 이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예, 규제 부문은 지금 경제계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바를 수용하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J노믹스가 됐든 A노믹스가 됐든 기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해안 한번 기다리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앞서 조금 열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나온 시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은데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 완화라는 건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약자와 강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어 왔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는 또 강자, 소수의 재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서도 그런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규제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대통령이 이 전봇대 하나 뽑아낸 것도 굉장한 규제 완화로 또 칭송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적폐를 바꾼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봇대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도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들 이런 얘기들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이 시각 주의 경제 뉴스입니다. 저희도 이 대우조선해양의 향방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오늘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인터뷰로 전해드렸지만 항공사 고객에겐 좀 너무 갑질한다 이런 불만도 있죠. 관련 소식들 항공권 관련한 내용들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우조선해양 결국 P플랜으로 가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어제 저녁에 이동걸 산업회장과 강면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안을 두고 이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었는데 어제 이 회장이 국민연금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히니까 국민연금도 가입자 이익을 위해서 협상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전달하면서 회동이 성사된 겁니다. 네. 이 두 수장이 만난 후에 실무진이 밤샘 협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는 측은 국민연금이 자율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만기를 3년 연장해주면 이 만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사실상 상환을 보장해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은 이날 자료를 내고 사는과 상호 협의점을 찾았다 뭐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네. 이 국민연금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가 17, 18일 양일간 있거든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이 전 마지막 평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늘 이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채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타협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뭐 국민연금이 채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네. 지금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 3,500억 원 중에서 3,887억 원어치를 국민연금이 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오는 21일에 만기되는 회사채 4,400억 원 중에서는 45%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만약에 반대하거나 기권을 결정하게 되면 대우조선은 어쩔 수 없이 이 단기 법정 관리인 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연금 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모여 있어서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비행기표 끊어놓고 회사 사정 또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 많은데 고객들이 물어야 될 위약금 부담은 항공사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았는데요. 출발일까지 91일 이상 남았는데도 취소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을 항공요금의 60% 이상 요구하는 경우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항공여객 서비스 관련해서 피해 구제 신청이 1262건이었는데요.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많았는데 이 저가항공사가 57% 정도였고요. 그리고 대형 항공사가 4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늦게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네. 뭐 운송을 아예 안 하거나 뭐 지연해서 운송하거나 이런 경우가 24%. 그리고 이제 수화물 위탁으로 보내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8%
50% 수준이었습니다.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한 항공권 경우에는 워낙 산표가 많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구매를 취소하면 환불 수수료가 높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좀 일제히 점검해서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소 수수료 부과하는 조항을 좀 시정하도록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출발일 91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기간을 대략 한 4개에서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권 구매할 때는 일단 약관이나 예약 내용 이런 거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요. 출발하기 전에 스케줄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 좀 수시로 살펴봐야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 또 여행철도 다가오는데요. 피해 없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도 이 재벌개혁 없이 진행되는 경제정책 이야기 좀 답답하다라고 하셨을 텐데요. 사회 여러 분야가 이렇게 강자와 약자의 어떤 균형,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5월 2일, 4일, 8일을 권고휴일로 정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쉬자 이런 말인데요. 주말과 대선을 포함했더니 11일을 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에 있는 한 기계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지난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업무 특성이나 규모와는 별개로 또 다른 박탈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공무원에게 시행되는 금요일 조기 퇴근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휴무를 쉰다 안 쉰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생산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노동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다뤄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요. 이런 차이들 질적인 문제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직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시작하면서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5월 황금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온도차도 크고요. 남의 일같이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번 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왔던 문제죠? 예, 휴일상의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단순히 산업이나 업종상의 차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생산성도 낮고 인력난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휴일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노조는 그렇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인사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그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정규직도 불리한데요. 네네. 이제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하고 다르게 적은 시간이라는 경우, 시간제 노동자는 이걸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 출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휴무에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정규직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휴무 휴식이 중요한 권리다라는 인식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휴일이나 휴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수님? 이게 휴일이나 휴익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노동자 복리와 권리를 주로 임금한테 맞춰온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연차 휴가 일수는 15일 정도고 이거는 이제 20에서 30일에 이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보다는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하고는 그렇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일자가 한 8일 정도에 불과해서 네. 이게 휴일이나 휴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임금 문제랑 연동될 수 있는데 일단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휴가보다는 휴일 수당을 받아 소득을 높이는 문제가 더 절실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단지 임금이나 소득 문제로 파악하기에는 이게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도 장시간이라는 면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휴일보다는 일을, 또 여가보다는 소득을 중시하는 문화가 만연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이것이 어떤 노동자한테는 선택이 되고 다른 노동자한테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은 저는 중요한 차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돈에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가족 또 휴식 이런 것들이 배제돼 있다라는 부분도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지금 휴무를 챙길 수 있다 못 챙긴다의 문제도 사실 문제지만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구분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곳. 이게 결국은 이른바 다른 양극화 현상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 양극화가 단순히 임금이나 소득 격차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로 연결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여가의 질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TV 시청이나 밀린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재훈련을 하는데 비용을 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휴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휴식이 그냥 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보람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 이후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더 나은 경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집중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휴일조차, 양조차 허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단순히 뭐 직장 간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뿐 아니라 양극화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뭐 70만 명이 몰려 있고 또 대기업 정말 이 적은 인원을 뽑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이유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봤을 때 좀 보완책들이 마련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요. 네네. 예,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보호법 등에서 이제 휴일이나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시간하고 연계해서 혹은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에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는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별로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휴일이나 휴가 규정 자체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일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 삼아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 휴일 기간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단시간 노동자는 대부분 또 비정규직 단기 계약자 그래서 휴가를 받지 못하죠. 문제는 이 단시간 노동자가 그냥 단시간만 노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다른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왜냐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뭐 무보수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휴식을 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휴일권을 박탈하거나 아주 조금 제공하는 것이 이게 보통 노동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과연 맞는 일인지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고 또 정규직 신입사업인이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서야 완전한 휴가권을 부여받는데 이런 것처럼 법의 기본적인 문제도 아직 휴일을 완전히 즐기는데 혹은 활용하는데 적절하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부가 내수 진작 또 소비 증진을 위해서 뭐 임시 공휴일 지정한다. 작년, 재작년에 이슈가 됐던 뉴스입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도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냉소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이미 보호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공휴일 제도를 하려면 그 공휴일이 보통 모든 노동자한테 평등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또 물론 돈이 더 급해서 휴일 근무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제도적인 불안전성 자체가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놀 시간이 아니라 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놀 시간도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논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휴식 시간도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막 이런저런 얘기 쏟아내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지금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관련해서 좀 어떤 실마리들 어떤 정책들 좀 나와야 될까요?
저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 노동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냥 일자리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평등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몇몇 이 진보적인 후보군에서 이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외주화 같은 풍선 효과 막기 위해서 원청에서의 사용자 의무 인정, 파견법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따라와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서 시작을 해서 그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네네. 이런 것들도 근절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일자리의 문제를, 노동이라는 문제를 전반적인 삶의 질, 복지, 또 평등,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이나 형평성 같은 가치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개혁하려는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대선 주자부터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네. 자, 일자리 또 노동 현장에 관련해서 아주 큰 숫자로 설득하는 게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라 질을 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귀로 듣는데요. 저희는 귀뿐만 아니라 눈, 입, 또 감각기관까지 다 활용해서 들을 수 있는 경제의 소리 시간입니다. 공감각적 리포터,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요? 이혜선 리포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식어가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공감각적 리포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해놓고도 참 유별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꽃향기 소리를 담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참 팍팍하고 오늘 날씨도 좀 굳은데요. 향기로운 꽃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호남선하고 경부선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는데 경부선이 있는 건물 3층에 올라가면 강남터미널 경부선 꽃 도매상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층 전체에 다 꽃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굉장히 좀 번화하고 땅값 비싼 동네인데 네. 그 건물 한가운데 꽃밭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승차장이었다고 해요. 네. 3층이지만 옛날에는 버스가 들어오고 승객을 나르던 자리인데 네.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사람 대신에 꽃이 모이는 장소가 됐습니다. 네. 각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꽃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각 지역의 꽃집으로 꽃을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안으로 잠깐 같이 들어가 보시죠. 꽃대상 선생님 달성 플로라에서 물건 놓고 가셨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바르디야. 이거는 여기 하얀색 같은 거는 이뻐가지고 신부 부케로도 많이 쓰고. 요거는 클럽니카라고 하는 빨간색 장미. 장미 오늘은 이렇게 오르지 않네요. 이거는 한 단에 10송이가 3,000원.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은 가끔 네. 꽃을 사가거든요, 집으로. 네. 장미 10송이 3,000원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도매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송이로 팔지 않고 한 단을 기준으로 판매를 합니다. 종류별로 크기별로 한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한 단의 꽃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송이는 보통 10송이 정도 들어갑니다. 화훼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날 꽃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손님은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즉석에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취지는 옳은 일이지만 이 김영란법 여파로 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화훼 꽃집들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김영란법의 취지가 불필요한 고액의 선물이나 식사를 방지하자는 건데요. 네. 이 꽃도 사실 그냥 기준 금액에 맞춰서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김영란법을 막상 시행을 하고 나니까 아예 그냥 선물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꽃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최석기 씨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경기가 없죠. 장사가 돼야 안 돼요. 4월, 5월, 6월이 가장 성수기 때요. 4월 달이면은 보통 부활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웨딩이 많고 5월 달에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앞이 이렇게 불투명해요. 불안하니까는 웨딩 부케 같은 경우도 적게 하고 장식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식을 많이 못 하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한 30-40%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가 한 1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덜 늘린다는 것은 이게 너무 무리가 가 우리가. 그래서 방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거 워낙 바깥 경기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너무 적어. 타개하기가 되게 힘드네. 야, 참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말이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다 그렇기도 한데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 꽃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좀 속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네. 사실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 이제 장미 대선 앞두고 아직은 전국이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 고가의 꽃은 오히려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반면 뭐 10송이에 3,000원, 5,000원 정도 되는 낮은 가격의 꽃은 경기가 어려우면 뭐 판매량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런 꽃을 사시는 분들이 주로 소매상일 텐데요. 동네 꽃집. 네, 이제 뭐 소상공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꽃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고요. 또 4월이어서 그런지 웨딩 업체에서도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네. 부케용, 뭐 웨딩홀 장식용 맞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꽃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꽃이 잘 팔리는 시기와 잘 팔리지 않는 시기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곳에서 17년째 꽃을 팔고 있는 김기평 씨의 이야기로 잠시 들어보시죠. 원체 우리나라는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쓰는 계절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5월 달에 많이 쓰고 또 졸업식 때 많이 쓰고 그 두 달에 집중적으로 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죠. 딱 그 시기에 그 많은 수요를 갖다 공급해주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국내 농가들이 사실상 많이 위축이 되면서 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야. 너무 계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비수기 때는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또 성수기 때는 너무 꽃이 모자라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 농가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좋은 꽃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저도 이 꽃을 많이 쓰는 결혼 성수기에 네. 결혼식장 가면요. 네. 물어봐요. 이 꽃 혹시 그냥 버리시는 거면 저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네. 꽃을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분이 명확했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교복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꽃집은 2월하고 5월이 가장 큰 성수기라는 얘기인데 이 2달 동안요. 이게 또 붙어있는 달도 아닙니다. 네네. 각각 따로따로 한 달씩인데 전국의 화훼농가와 꽃집들이 이 기간에 거의 1년치 매출을 다 채워야 되는 네. 거예요. 좀 이 얘기를 쭉 듣는데요. 저는 꽃시장에 숨겨져 있는 자그마한 경제 현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습니다. 참 이 지금 시대에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그나마 꽃이라도 있고 꽃이 많이 폈잖아요. 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여기도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네요. 네. 아까 이 결혼식장의 꽃 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모아서 장식하고 버리는 건데 가끔 알아보시면 가져가도 되는 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이제 그 꽃을 다시 활용해서 네. 좀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꽃을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여기 꽃시장 찾아가고 싶은 분들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곳은 밤 12시부터 문을 엽니다. 네. 새벽에는 주로 도매상인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소매상이나 개인적으로 꽃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시장이 오후 1시까지 영업을 하긴 하는데요. 네. 조금 더 좋은 꽃 구입하고 싶으시면 일찍 가는 게 좋고요. 늦어도 오전 10시쯤에는 방문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일찍 가시는 분들이 좋은 꽃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꽃을 좋아하니까 로맨티스트라고 저를 봐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7716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1698님을 비롯해서 9414님, 5374님 모두 지금 사회에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까 이런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천에서 용 못 나면 용이 아예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견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